1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장 초반이 약세를 극복하고 오전장에 또 고점 갱신을 하였으나 오후장에 밀려 내려왔고 해외 시장은 유럽이나 미국 증시 모두 변동성이 증가한 채 나스닥은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한편 골드와 실버는 F&D (First Notice Date를 맞이해서 대환장 파티 급락이 나왔어요. 상품 시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선물 시장이 약세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물 개장 동시 효과가 잘 버텨주자 잠깐의 눌림을 이겨낸 뒤 바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오전 10시 30분까지 1.7%의 스트레이트 상승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 상승해 마켓메이커들은 또 눈물이 롤링업을 하였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상단 배리어를 플랫으로 터뜨리지 않고 꾸역꾸역 롤링업을 해서 785포인트까지 상단 배리어를 올리게 됩니다. 그동안 시황을 꾸준히 따라오셨다면 우리 시장이 9시 30분 그리고 10시 30분을 기점으로 시세의 가속도가 붙거나 반전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이 떠오르셨을 텐데요. 오전 10시 36분 이후에도 시장이 계속 올라갔다? 그러면 아마도 마켓메이커들은 790포인트까지도 롤링업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홍콩 세션 시작과 함께 외국인들은 2,500억가량 매수하던 선물을 다시 매도로 돌리기 시작했고요. 지수는 전일 종가선까지 스트레이트로 눌리게 됩니다. 약 1시간 동안 선물을 20포인트 땡겼다가 다시 20포인트를 내리누른 것인데 1, 20억 갖고는 이 표준 지수 선물로 매매하면 계좌가 거덜나기 십상이겠어요. 미니 선물로 레버리지를 미세 조정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하루에 한 3, 4천씩은 오가는 시장이니 우리 증시도 미국처럼 표준 지수 선물은 기관 투자자들이 종목이 되고 일반 투자자들은 미니 선물이나 나중에 마이크로 선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로 거래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장 초반의 상승과 눌림이 과정 속에서 선물 미결제 약정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전장은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 마이너스 0.7포인트까지 눌리는 약세를 보였고 오후장에는 반대로 선물 베이시스가 콘텐고 1.2포인트까지 오르는 등 오전에는 눌림, 오후에는 버티기 이런 흐름을 이어갔어요. 참고로 표준 지수 선물과 미니 선물 간의 베이시스는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의도의 루머에 의하면 모 선물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HFT 차익거래 전문 트레이딩 법인이 2025년 한 해에만 이 베이시스 트레이딩만으로 약 한 30억 원 정도의 증거금 갖고 한 200억 원을 이익을 냈다고 해요. 여하튼 리테일이 수급이 강한 미니 선물은 이 쏠림이 더 강하게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는 표준 선물보다 훨씬 더 강한 콘텐고를 보인다 합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오전장에 또 롤링업 해지를 하면서 옵션이 미친 고평가를 만들어냈는데요. 덕분에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 지수는 이제 40포인트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뭐라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V코스피 지수가 40포인트라 해도 실질 변동성은 어째 그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화요일이 일중 선물 진폭이 35포인트에 달했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일중 진폭이 한 30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25포인트까지 줄어들었죠. 그런데 V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서 이제 40포인트에 육박한 겁니다. 이것은 마켓메이커들이 견디다 못해서 손 들 때까지 위로 당기려는 그런 매수세 때문에 옵션 가격이 부풀려진 것이 원인이라 보는데요. 마켓메이커들이 상단 배리어를 785포인트까지 롤링업 했지만 하단 배리어는 그대로 710포인트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장이 한번 부러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마이너스 10% 정도는 장중에 구경시켜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비하는 것 같아요. 참 살벌한 시장이죠. 목요일이 마감 시황에서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잠시 오른다 하더라도 급락을 줄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 우리 증시는 장중에 24포인트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건 급락이라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오랜만에 일봉 음봉 하나가 나왔죠. 또 우리 증시가 1월 월봉을 코스피 기준 26% 이상으로 마감시켰기 때문에 2월 증시는 최소한 초반만큼은 차익 실현 욕구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게 콜 매도로 시세를 주게 될지 아니면 일중 조정으로만 시세를 주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대망의 유럽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유럽 증시는 거래량을 계속 늘리는 가운데 변동성은 살아났지만 미국 시장에 비해 그리고 변동성 상승분에 비하면 아주 잘 버텼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유로스탁스 변동성 선물인 V2X 선물은 3.14% 상승한 19.7포인트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변동성 선물 가격이 높은데도 일중 고저폭은 0.6%에 미치지 않았어요. 유럽은 여전히 실적 발표에 의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포츠용품 회사인 아디다스가 호실적을 발표해서 4%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게 아디다스 이 주가를 보면 최근 한 3개년 동안 계속 신저가 갱신하던 상황에서 이제 하락에 딱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주인 스텔란티스는 이 가격대에서 더 빠지기 힘드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락을 버텨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럽 증시 정리하면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더 빼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상태로 1월을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채권 시장은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유럽 세션 중반 백악관이 새로운 연준 의장 지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시장이나 통화 시장이 크게 움직인 것과 달리 채권 시장은 거의 2주째 제자리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시장 개입으로 인해 장기물이 안 빠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숏을 못 치는 것 같아요.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2.5% 하락한 59.20포인트까지 빠지면서 다시 연중 최저치 갱신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반면 통화 시장은 꽤나 살벌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시작은 금요일 아침에 발표된 일본의 CPI가 1.5%로 컨센서스에 비해서 상승률이 확 떨어진 것으로 발표되면서 엔화의 상승세가 눌리긴 것, 이게 시작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후에 아시아 세션에서 오지 달러도 상승폭을 차례차례 반납한 등 비달러의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하락의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세션 시작 전에 이미 비달러 바스켓 조정이 시작된 것이고요. 유럽 세션 점심 무렵 이 케빈 워시 지명이 공식 발표가 있으면서 본격적인 비달러 바스켓 하락이 종가까지 이어졌어요. 한편 이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 미국의 생산자 물가 PPI가 MOM 0.5% 증가가 나죠.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흐름이 있었는데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 모두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전반적인 통화 시장 흐름은 그동안 급등했던 비달러 바스켓이 이격 조정이 이어졌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대망의 상품 시장. 오늘 골드와 실버는 아주 살 떨리는 하락이 나왔죠. 수요일 시황에서 골드와 실버의 퍼스트 노티스 데이트에 과연 누가 미쳤는지 시험 받게 될 것이라 라고 했는데 매수자나 매도자나 나는 안 미쳤거든? 라고 선언한 포지션이 청산이 흐름이 매우 강하게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미디어에서는 이 케빈 워시 의장 지명이 상품 가격 급락을 유발시켰다 라고 하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이 퍼스트 노티스 데이트에 실물 인수도 신청이 기대만큼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아시아 세션부터 하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 얘기하면 이 원래 CME 상품 선물은 포지션 취할 때 고정증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계약 롱 잡으려면 17,000불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금씩 올리곤 했죠. 그래도 큰 폭의 인상은 없었습니다. 작년 말에 실버가 급등하니까 CME가 증거금을 계약당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로 한 번에 25% 인상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실버 상승이 계속 이어지니까 2주 전에는 고정 증거금이 아닌 명목가치 비율 증거금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현재 가격에 연동된 증거금입니다. 그래서 11%를 증거금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실버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평가금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신규 매수를 하려면 오른 가격만큼이 높은 증거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들어간 자금이 늘어나죠. 그래서 아마 상승세가 꺾일 거라 봤던 것 같아요. 문제는 최근의 실버 상승이 리테일 투자자들이 ETF 매수로 인한 거예요. 이게 ETF 매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증거금 다 녹아있죠. 그래서 증거금 상향을 체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CME 증거금 제도 변경은 저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봐요. 문제는 실버 선물은 상품 선물이에요. 금융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기가 가까워지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포지션 롤오버 하든지 아니 포지션 청산하든지 아니면 실물 인수도를 받겠다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최종 거래 한 달 전에 실물 인수도 신청을 받게 돼요. 그게 목요일이었습니다. 실물 인수도 신청을 하면 해당 포지션은 그 가격에 인수할 거냐 인도할 거냐 이를 확정을 하고 월요일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과연 이 미친 가격에 실물 인수를 신청할 투자 주체 누가 있겠고 또 반대로 이 가격에 인도를 할 투자 주체는 얼마나 이 많은 물량 갖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요일 아침에 공식적이는 않지만 일부 해외 언론에서 이번 실물 인수도 신청 물량이 예상보다 작았다 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시아 세션 시작부터 포지션 청산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거 실수요자에 의한 시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가격에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니 포지션을 청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케빈 워시가 매팔아서 상품 가격이 빠졌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미있는 것은 시장이 급락하니까 현물 시장 마감 후 CME가 또 긴급 증거금 인상을 했어요.
장중에 골드 선물이 마이너스 13%, 실버는 무려 마이너스 36%의 울트라 투매가 나온 뒤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금 인상을 한 것은 이 단기 하락폭이 지나치게 커서 변동성 자체가 올라간 것을 틀어 막으려 한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골드 변동성 선물인 GVG 인덱스는 장중에 한때 48포인트 후반까지 올라갔는데 장마감 후에는 44포인트 선에서 눌려서 마감했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개별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리테일이 ETF 접근이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가 금 선물을 사든지 은 선물을 사려면 높은 증거금은 물론이고 롤오버 같은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았는데 ETF는 몇만 원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롤오버 이런 거 다 신경 안 써도 되죠. 전부 높은 수수료에 녹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진입과 청산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수요가 몰리게 되면 너도 나도 ETF든 ETN을 사서 시세를 만들게 되는, 그러니까 대중의 광기가 쉽게 상품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레버리지 ETF, 실버 이런 것들은 월요일날 일단은 박살이 나서 출발하겠네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름 시장은 귀금속을 포함한 산업 금속조차 큰 폭의 조정을 받을 때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 세션 오후장에는 장중에 눌렸던 것을 모두 만회하고 상승 마감했는데요. 아무래도 주말간 있을 오펙 플러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더불어 이란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가격에 반영된 것 같아요. 덕분에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는 55.91포인트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매우 특이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스킨 인 더 게임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뉴스를 작성한 기자든지 아니면 일일 시황을 작성하는 신입 RA들은 당일 종가 형성을 보면서 나스닥이 빠지고 다우는 버텼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직접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들은 어제 나스닥 움직임을 참 괴랄하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스닥은 시가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오전장은 나름 매수세가 계속 하방을 받쳤고요. 변동성 매도도 제법 들어오려 했죠. 유럽 세션 초반 변동성 선물이 다시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빅스 선물이 20포인트를 찍기도 했는데, 정작 본장 개장할 무렵에는 당일 전산장에서 증가했던 변동성 선물 가격이 모두 반납돼 있고요. 전일이 저가권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본다는 것은 정상적인 관점에서는 하기 어려웠어요. 또 유럽 증시가 전일 눌린 것을 얼마 반등시키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락을 재개하는 것도 아닌지라 시장을 약세로 보기 어렵다라고 봐요. 나스닥은 갭 다운 출발 후 오전장 1시간 동안은 장중에 여러 차례 반등 시도를 했는데 반등 자체는 매우 빠르게 나타났어요. 근데 빠른 반등 이후에는 꾸준한 차익 실현성 매도가 쌓였고, 그렇게 오전장에 매도 압력이 쌓이면서 오후장에는 눌림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시장의 하락은 골드와 실버의 급락과 함께 연동된 하락이다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도 있는데요. 일명 공감이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이 변동성을 살리면서 하락이 나온 건 아니에요. 심지어 나스닥은 월봉 시가선을 깨지도 못했죠. 여전히 YTD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새벽 3시 36분 이후 상품 가격이 반등하니까 나스닥 선물도 매우 강한 스트레이트 반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중에 쇼포를 잡았다 하더라도 저가를 갱신할 때 따라붙은 투자자들은 장중에 여러 차례 나타난 급반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종가상으로는 하락했다 하더라도 이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S&P 지수도 사실상 종가를 작은 위아래 꼬리를 만든 도찌로 마감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는 그냥 제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한편 개별 종목에서는 독특한 흐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우선 AT&T 그리고 버라이존 같은 통신주가 급등을 한 거예요. 스타트를 끄는 것은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던 AT&T인데, 이런 통신주는 YTD 수익률이 채권같이 한 자릿수밖에 안 나온 데다가 배당을 주긴 하지만 시장 포화로 인해서 성장이 불가능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AT&T가 수요일에 그리고 금요일에는 버라이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현금 흐름이 좋은 거예요. 게다가 자사주 매입 공시도 하니까 기존 그동안 쏠려있던 기술주 매수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통신주로 좀 갈아탄 것이 이들 통신주의 폭등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동안 강하게 달렸던 마이크론이 정말 간만에 마이너스 4.8% 급락이 났죠. 시가를 사실상 역사적 고가로 출발하고 나서 하루 종일 차익 실현 나오면서 5일선에 종가를 붙이는 음봉이 나왔는데요. 아직 저는 마이크론이 시세가 꺾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들이 꺾이고 소외받던 종목들이 살아나면서 S&P 디스퍼전 인덱스인 DSPX가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34.99포인트까지 밀리게 됐어요. 한마디로 1월 한 달 마감을 앞두고 이번 주에는 그냥 닥치고 매수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한 셈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은 오랜만에 종가 저가의 마이너스 1.5% 급락이 나왔는데요. 월요일 만기 위클리 옵션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 조정은 조정도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즉 갭 다운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반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2월 첫 거래일에 시장이 어떻게든 양봉을 뽑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심리가 약해질 가능성이 지수함수로 높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는 본격적인 약세 풋 스프레드 포지션을 쌓는 것이 좋겠는데요. 위클리 옵션이 높은 변동성이 흔들리지 말고 먼슬리 옵션으로 차근차근 약세 풋 스프레드를 쌓으면서 시장의 힘이 수렴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어요. 참고로 1월 한 달을 리뷰해 보면 외국인들은 현대차 한 종목을 무려 5조 1,300억을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5조 1,000억 팔았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를 3조 1,200억 팔았으니까 한 달간 삼성전자보다 현대차를 더 판 거예요. 이게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이 정확한 시각인 것입니다. 아틀라스 내러티브로 오른 건 정말 오버액션이라 봐요. 게다가 현대 모비스, 글로비스도 각각 6,900억, 6,400억을 팔았습니다. 2월 한 달간은 우리 증시가 어떤 형태로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이 주된 수급이 리테일이 ETF 매매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전장이 상승 흐름이 꺾이는 흐름이 몇 번 반복되면서 신규 매수자들이 물리게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오후장에 아주 급락이 나올 수 있겠고 그것이 해외 시장의 하락 흐름과 연계되면 풋옵션에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1월 한 달간은 시장을 어떻게든 위쪽에서 끌어올려 마감했다면 2월은 하방 시세가 어느 정도 숙성되는 만기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에 아주 급락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약세 풋 스프레드를 농사 짓듯이 쌓고 날 잡아서 델타를 열어서 시세를 누리는 것이 좋겠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 골드와 실버의 급락으로 인해서 상품 시장 변동성이 오히려 단기 고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개별 가격이 상품 가격, 골드나 실버 가격이 고점 만든 게 아니라 변동성만 고점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CME 긴급 증거금 인상이 추가 하락을 틀어막는 목적이죠. 그러면 계속 하락하게 된다기보다는 골드는 다시 조만간 5,000달러 회복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버도 마찬가지인데요. 골드나 실버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느껴보시겠지만 지금 호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최우선 호가 간의 거리가 3달러에서 4달러까지도 벌어지기도 해요. 이러면 포지션 거래하기 힘들고 장중에 뭉개는 것도 쉽지 않죠. 젊은 친구들이 틱차트 갖고 단타하는 것 말고는 아예 손댈 상품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골드와 실버의 추가 하락은 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더욱이 구리는 매수하기 아주 좋은 수준까지 내렸다고 봐요. 그래서 2월 한 달간도 상품 시장은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거치고 나서는 재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비달러 바스켓도 굉장히 좋은 조정을 받는 것이지 고점 찍고 하락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미국 증시인데요. 미국 증시가 지금 1월 한 달간 나스닥이나 S&P 다우 모두 YTD를 플러스로 마감시키긴 했는데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2월이 첫째 주 시작과 함께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될 논판까지 이제는 지표가 그동안 밀린 게 아니라 바로바로 발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에 대한 시장이 민감도가 좀 높아질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러한 지표 발표로 인해서 YTD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인지 하락한다면 또 어느 정도 하락하게 될 것인지 이렇게 보자 해요. 물론 처음으로 장중에 YTD 마이너스 전환시킬 때는 따라가지 않고 낮은 레버리지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원래 첫 하락 이후에는 자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율 반등이 마무리된 뒤 더 이상 못 오른다. 그러면 그때 가서 때려도 늦지 않아요. 또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YTD 마이너스 수익률을 연초부터 쉽게 허용할 것인가? 이거는 아직은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심화되면서 미국 증시가 YTD 마이너스 전환된다. 이건 진짜 큰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다음 주 미국 증시는 장중에 눌림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롱 방향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델타온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보시면 가입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영상이 녹화되기 한참 전에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많은 가입 바라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